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느꼈어요. 뭔가에 푹 빠져 열과 성을 다하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그게 물리적인 보상이든 심리적인 만족감이든 말이죠.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기댈 상황이 안 되었던 전 그림에 푹 빠져 가족이 그리울 때면 언제나 인물화를 그리곤 했죠. 어느 순간부턴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서 진짜 무아지경에 빠져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복잡하고 외로워 미칠 것 같은 제 마음이 정리되었거든요. 덕분에 현재 금메달 100개 딴 것보다 더 큰 행운을 얻게 되었어요. 그저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죠. 가족과 일찍 연이 끊기고 혼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온 제가 그림 따위나 그린다며 비난하던 남친 엄마는 지금 인생의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자기 집 100채 있단 소리만 몇 번 하며 그렇게 자랑하더니 지금은 자기 집이 아닌 깜빵에서 살고 있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업보인 것 같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돈 갖고 사람 개무시했으니 이제 깜빵에서 수감자로서 개무시 한번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겠죠. 남친 엄마가 깜빵에 갔는데 왜 쌤통이라 생각하냐고요. 제가 그 여자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자기 아들하고 만나는 게 그리도 싫었으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헤어져 줬을 텐데 왜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며 깽판을 부렸는지, 남의 맘을 왜 그리도 모질게 후벼 팠는지 정말 악독한 여자였죠. 이쯤 되니 아직 젊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시죠? 제 삶을 사연살롱 여러분께 쫙 펼쳐 보일게요. 기나긴 고난 끝에 얻은 커다란 행운의 기운을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해 전 엄청나게 힘든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왜 예전엔 불우이웃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잖아요. 그 불우하다는 이웃이 바로 저희 가정을 일컫는 말 같아요. 전 망나니 아빠 때문에 가족끼리 따뜻한 밥상을 함께한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놈의 술이 뭔지, 지금도 술골 애들 보면 왜 자기 명을 스스로 단축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딱 그 케이스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빠는 술을 마시면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1년 365일 중 한 360일 정도는 술을 먹고 깽판을 부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밖에서 깽판을 부렸다면 경찰이 잡아가기라도 할 텐데 꼭 집에 와서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집안 집기 다 부수며 술주정을 부렸죠. 다만 딸인 저에게는 그래도 행패를 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술에서 깨면 외동딸인 제게 잘해주기도 했고요. 어쨌든 아빠는 제 기억 속에 진짜 못난 사람으로 각인돼 있었죠. 전 그때 기억 때문에 여전히 맥주 한 잔도 입에 안 댄답니다. 아주 술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 골이 났거든요. 엄마와 제가 112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그때 당시에는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그냥 가더군요. 아빠한테 아재요, 술 좀 그만 자셔요 하고 충고 정도 하고 돌아설 뿐이었죠. 주위 사람 모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늘 얼굴이며 몸에 멍자국이 가시지 않았던 엄마는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야반도주하듯 집을 뛰쳐나고 말았어요. 전 아직 초등학교 취학 전이었는데 잠기가 밝았기에 엄마가 사부작사부작 짐을 싸는 걸 알아챘던 것 같아요. 엄마, 어디가?
방울아, 우리 딸 정말 미안해. 지금은 엄마가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못 데려가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돈 모아서 우리 딸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네 아빠가 그래도 너한테만큼은 잘해주는 편이니 아빠랑 조금만 살고 있어.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미안해. 사랑해 우리 딸. 비몽사몽간이었고 너무 어렸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시 잠들었어요. 꿈의 한 장면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떠난 건 뼈아픈 현실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술독에 빠져 살았던 아빠와 저 둘만이 생활해야 했으니까요. 요리와 청소, 빨래 등을 해주며 날 안아주던 따뜻했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봤자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죠. 나중에 다 커서 엄마가 이해되긴 했어요. 엄마도 어린 나이였는데 무책임하고 폭력적이었던 남편이 얼마나 무섭고 싫었을까. 제가 그 나이가 되니 다 이해되고 오히려 엄마가 안쓰럽더군요. 아빠는 엄마가 떠나간 후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원망도 해가면서 더더욱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불안하더군요. 급기야 제가 학교 갈 나이가 되자 큰 결심을 한 듯 절 붙잡고 울며 말씀하셨어요. 방울아, 아빠가 면목이 없다. 이제 술 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자격증 따서 원양어선 타면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 그때까지 몇 년간만 저곳에서 친구들하고 지낼 수 있겠니? 아빠가 가르친 곳은 바로 동네에 있던 고아원이었어요. 그땐 고아원이 뭔지도 잘 몰랐고 내 나이 또래 친구들과 재밌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기뻐했죠. 네, 알겠어요, 아빠. 몇 년 뒤에 나 찾으러 오는 거죠? 그동안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을게요. 야호! 아빠가 그놈의 지긋지긋한 술을 끊고 열심히 산다고 하니 어린 맘에도 참 좋더라고요. 몇 년 후 아빠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꿈을 꾸며 전 고아원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끔찍한 비보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들리더군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절 부르셨죠. 방울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너희 아빠가 타신 배가 뒤집혀서 거기 있는 선원들이 많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 너희 아빠도 그중 한 분이야. 구조했을 당시 이미 돌아가셨다는구나. 방울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여기서 원장님이랑 친구들이랑 열심히 생활하자꾸나. 너도 크면 알겠지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야. 세상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거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는 한 달 정도는 말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던 엄마의 사진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엄마가 그리도 보고 싶더군요. 원래부터 아빠에 대한 정이 그리 많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번만 날 꽉 껴안아주면 내 마음이 다 치유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 제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죠. 그때 방 한쪽 구석에 다 부러진 크레파스와 도화지가 보였어요. 엄마의 사진을 옆에 놓고 빈 도화지에 엄마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 그림을 본 고아원 원장님과 친구들이 무척 놀라더군요. 방울아, 너 그림 진짜 잘 그리는구나. 아니, 9살짜리가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건가? 이거 고아원 벽에 전시해놔야겠다. 마침 비냉자도 있으니 말이야.
살면서 무언가 잘한다는 칭찬을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뛸 정도로 묘한 기분이었죠. 그 이후로도 시간만 있으면 엄마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날 향해 미소 짓던 모습 등등 예전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렸죠. 그림 말고 제가 또 하나 흥미를 가졌던 게 있었어요. 바로 고아원 방문에 붙어있던 영어 포스터였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파벳이며 발음 기호, 단어 철자까지 다 외우고 있자 그걸 눈여겨보고 있던 고아원 원장님께서 제게 큰 제안을 하셨어요. 방울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네가 그림뿐 아니라 언어에도 소질이 있구나. 교육 쪽에 종사하는 미국인 부부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구나. 미국에서 미술 교육도 받으며 큰 꿈을 펼쳐본 게 어떻겠니? 미국이요? 미국이 어디 있는데요? 차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차로는 갈 수 없고 비행기 타고 슝 날아서 가야 하는 먼 곳이야. 이번에 양어머니 양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방문하신다고 하니 내가 널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줄게. 알았지? 전 고아원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입양하려는 미국인 부부를 보며 방긋방긋 웃었어요. 제가 아는 서툰 영어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귀여웠는지 전 그들에 의해 선택이 되어졌고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단순히 영어 포스터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아로 선택된 저는 처음에 꿈에 부풀어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제가 직접 봤던 미국 풍경은 공항, 집, 그리고 병원 정도였어요. 그 흔한 공원 한 번 나가지 못했죠. 인자한 줄만 알았던 양부모님들은 서로 피 터지게 싸우더군요. Why? Why? 이 단어만 알아들었어요. 아마 서로 날 왜 입양했냐며 싸웠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심장에 조그만 구멍이 있다고 나왔대요. 그 사실도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알았죠. 어쨌든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인해 전 바로 파양되어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어요. 그렇게 저의 아메리칸 드림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계속 눌러 앉았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인연이 끊어져 버렸을 테니까요. 그렇게 머쓱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시작했죠. 다시금 평온해진 것 같아서 오히려 좋더군요.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 불처럼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고아원 건물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얼른 나와라 얘들아. 얼른 마당으로 나가도록 해. 아직 자는 애들 있으면 다 깨워서 뛰쳐나가라. 저도 얼떨결에 마당으로 나가려다 다시 제 짐이 있는 사물함으로 갔어요. 방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나오지 않고 거길 왜 다시 기어들어가? 원장님, 저 엄마 사진을 놓고 왔어요. 지금 안 갖고 나오면 불타버리잖아요. 안 돼요, 그건. 저도 다급하게 소리치며 다시금 불타는 방에 들어가 엄마 사진을 갖고 뛰쳐나왔어요.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엄마 사진의 3분의 1이 불타고 제 팔에도 화상을 크게 입는 사고가 나고 말았죠. 다행히 다시금 뛰쳐나와 목숨은 건졌지만 원장님과 소방관 아저씨들로부터 크게 혼나고 말았죠. 하지만 엄마 사진을 지켰다는 사실이 제겐 더 중요했어요. 세상에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우리 엄마와의 끈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던 터전인 고아원이 다 불타버리고 원장님의 주도하에 우리들은 다른 지역의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마치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원생들은 다 목 놓아 울었죠. 전 서울의 한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설이 낯설어 멀뚱멀뚱 거리고 있는데 저보다 좀 커 보이는 남자아이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너 아직 초등학생이니? 난 중학생이니까 나한테 오빠라고 해. 내 이름은 이현준이야. 근데 네 이름은 김방울이라고? 와, 나 태어나서 너처럼 눈 큰 아이 처음 봐. 눈이 왕방울만 해서 이름도 방울인 거구나. 정말 예쁘다 너. 저보다 2살 많던 현준 오빠는 제게 호감을 보이며 첫날부터 참 잘해줬어요. 진짜 오누이처럼 서로 챙겨주며 잘 적응할 수 있었죠. 몇 년이 흐르고 현준 오빠가 독립해서 나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어요. 오빠는 다행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이 되었고 고졸치고는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더군요. 오빠, 취직한 거 진짜 축하해. 우리 고아원 역사상 이렇게 취업 잘한 건 오빠가 처음이라던데? 역시 대단해. 고마워. 그래봤자 생산직인데 뭐. 그래도 몸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방울아, 너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 오빠가 돈 많이 모아서 네가 꼭 화가의 꿈 이룰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열심히 실력 닦고 있어. 기다릴게. 뭘 기다린다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왜 날 위해서 돈을 모아? 오빠 몸도 약한데 3교대로 생산직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오빠를 위해서 돈 써.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말이야. 너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바보야. 난 방울이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오빠가 지켜줄 테니 넌 열심히 그림이라 그리란 말이야. 이 맹추야. 현준 오빠의 멘트에 심쿵하더군요. 누군가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날 지켜주고 싶다고 하니 심장이 쿵쾅쿵쾅 뛸 정도로 좋으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도 상고를 졸업하고 고졸의 학력으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처음엔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격리직이나 비서직에 지원하려 했지만 현준 오빠가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일을 찾아보라며 만류했죠. 전 큰 놀이동산에서 캐리커처나 정식 인물화를 그려주는 일자리가 있다기에 지원해 보았어요. 지금껏 제가 그려온 우리 엄마의 다채로운 그림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어요. 단박에 채용되었죠. 20살이 되어 현준 오빠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우린 이미 가족 같은 사이이기에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계획까지 자연스레 세웠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빠가 일을 하며 너무 자주 코피를 쏟고 화장실에서도 피를 본다고 하더군요.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져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직장암 4기였던 거죠. 뭐? 직장암이 대체 어디에 생기는 병이야? 아직 20대 초반인 오빠가 왜 직장암 4기야? 앞으로 오빠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워. 제가 오열하며 겁먹으니 오빠는 주치의에게 데려가 함께 설명을 듣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사기여서 예후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고 했어요. 오빠도 본인 걱정보다 절 안심시키기 바빴죠. 괜찮아 방울아. 난 젊고 그동안 운동도 꾸준히 해왔으니 이까지 남 이겨낼 거야. 이제 그만 걱정하고 그만 울어. 이러다 네가 나보다 더 먼저 쓰러지겠어.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가 고아원에 오게 된 건 오빠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게 분명했죠. 제가 현준 오빠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했어요. 그러다 충동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빠, 나 오빠랑 혼인신고할 거야. 오빠가 내 보호자가 돼주고 싶다고 했잖아. 이젠 내가 오빠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당장 혼인신고하러 가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지금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야. 왜 나 같은 남자랑 혼인신고를 하려 해? 네 앞길 망치고 싶지 않아. 적지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간병이 있어서 입원도 하고 치료도 할 테니 넌 앞으로 네 앞길 가. 우리 헤어지자. 앞으로 나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바보야. 알았지? 항상 현명했던 현준 오빠의 말을 지금껏 내 부모 말처럼 따르고 살았는데 이번엔 그럴 수 없었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했죠. 아픈 오빠를 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 끝까지 오빠 곁을 지킬 거야. 내가 오빠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라고. 젊은 사람이기에 더 빨리 암에서 이겨낼 거라던 오빠의 말이 무색하게 젊기 때문에 암세포의 진행이 더 빠르다더군요. 타다만 나뭇가지 마냥 까맣게 변해버린 현준 오빠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저의 헌신적인 간병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1년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내 가족이 죽은 것 마냥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어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100배는 더 슬프고 힘들었죠. 그동안 일도 그만두고 모은 돈을 오빠 치료하는 데 쏟아부었기에 전 다시 무일푼이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는 내가 돈이 있었나 하는 심정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일하던 곳에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다시 채용을 해주셨어요. 제가 손님들한테도 친근하게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걸 높이 사주신 거죠. 여느 날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느 커플이 제게 캐리커처를 의뢰하더군요. 전 커플 중 특히 뾰루퉁한 표정의 여자 손님에게 립서비스를 열심히 날렸죠. 어머, 여성분 미모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목구비가 또렷하셔서 그림 그리기가 쉽네요. 근데 그 여자는 쌀쌀맞게 그지없더라고요. 아, 시끄럽고 그림이나 똑바로 그려요. 아까 잠깐 보니 내 입술을 두꺼비 입술 마냥 그려놨던데 제대로 그리라고요. 아님 사장한테 컴플레인 걸 거니깐. 화가 났지만 옆에서 그 여자의 남친이 오히려 대신 화를 내주더군요. 야, 너 화가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예의 없게. 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 너 말고 다 밑으로 보여. 맨날 다른 사람들 하대나 하고 지겨워. 그림 그리는 절 앞에 두고 커플끼리 싸우는 꼴이라니. 제3자인 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급기야 여자는 화가 나서 나가버리더군요. 그 뒤통수에 대고 남자가 야, 오늘부로 너랑 끝이다. 네 지랄 맞은 성격 받아주는 것도 이제 끝이라고. 아우 시원해. 이러더군요. 제 눈앞에서 결발한 남자는 저를 화가 선생님이라고 칭하며 굽신거렸어요. 아유, 화가 선생님. 영업하시는데 난리쳐서 죄송합니다. 그림 가격은 다 지불할게요. 근데 정말 그림은 잘 그리시네요. 뒤에 기다리는 손님이 없으니 그럼 제 개인 초상화도 하나 그려주시겠어요? 그림 2장값 다 지불할게요. 무슨 두 얼굴의 사나이도 아니고 방금 결발한 본인 여친한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저한테는 엄청나게 상냥하게 굴더군요. 돈을 지불한다니 그림을 원하는 대로 다 그려줬죠. 이럴 수가. 진짜 제 얼굴하고 똑같네요. 무슨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저 혹시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저요? 제 전화번호는 왜요? 혹시 무슨 컴플레인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오늘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너무 추태부려서 죄송해서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내 남자친구가 암으로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딴 남자랑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전화번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니 그 남자는 정말 끈질기게 계속 찾아오더군요. 안녕하세요, 화가 선생님. 이건 제 어릴 적 사진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념이 될 것 같아서요. 자기 어릴 적 사진, 자기 가족 사진, 별별 사진을 다 갖고 와서 그림으로 그려달라면서 비용을 지불하더군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더니 정말 한 10번쯤 찾아와서 10장의 그림을 받아가는 글을 보고 뭔가 측은한 마음도 들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죠. 그 이후로 우린 하루에 카톡과 전화 수통을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약사인 그 남자의 이름은 김현준. 제 첫 번째 남친의 이름은 이현준이었으니 이름이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인연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혹시 암으로 떠난 현준 오빠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제가 살아온 과거를 모두 다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 자격증을 따고 홀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등등 털어놓았죠. 남자 대 여자로 사귀게 되면서 그는 제가 놀이동산에서 캐리커처 그려주며 저의 재능을 썩히는 걸 좀 안타까워했어요. 방울아,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걸 해보면 어떨까? 잘은 모르지만 자기 실력 정도면 홍대 미대생들보다 훨씬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미술학원에서 강사 자리라도 얻으려면 대학교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난 고졸이니 받아주지 않을 거야. 어느 날인가 남친이 카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더군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니 미술하는 청년들을 1년간 후원해주고 1년 후 전시회까지 열어주는 지원 사업이 있더군요. 방울아, 이거 학위 없어도 된대. 믿져야 본전이니까 포트폴리오 하나 넣어봐. 전 남친의 말대로 제가 그렸던 다양한 포트폴리오들로 지원을 해봤고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나 1년씩이나 후원받으며 그림 그릴 수 있게 되었어. 1년 후에 전시회에 내 그림 걸고 정식 화가로 활동할 수 있대. 다 자기 덕분이야. 그렇게 오후까지 놀이동산 일을 하고 저녁부터 거의 새벽이 다 되도록 저의 주 전공인 인물화를 그렸어요. 금전적인 후원도 뒷받침되고 그림 그릴 장소까지 제공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림에 푹 빠져 사는 나날이었어요. 물론 주말엔 남친과 맛집 찾아다니며 열심히 데이트도 했죠. 남친과 카톡과 전화통화도 여전히 많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전화를 해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가 웬 쌍욕 폭탄을 먹었죠. 야 이년아, 네가 김방울인가 은방울인가 하는 년이냐? 아우, 내가 우리 아들하고 너 사이에 오간 카톡 수개월치를 보다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아우, 혈압이야. 카톡 내용 보아하니 너 고아원 출신에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놀이동산에서 그림이나 그려주는 여자애라며. 너 내 아들이 무려 전문직 약사님이신데 그거 다 알고 접근한 거지? 내가 집에 무려 100채나 있다는 거 다 알고 먼저 선수 친 거 아니냐고. 내 인연, 너 술집 다니는 년 아냐? 남자한테 동정심 사서 꼬리 채운 수법이 장난이 아니던데. 보통 년이 아니야.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발 못 붙이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알았냐? 재수없는 년. 일방적으로 쌍욕을 거하게 먹고 몸이 얼어붙어버렸어요. 남친의 엄마는 욕지거리만 한 바가지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손발이 발발 떨려서
다시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몇 시간 후 남친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야, 잘 쉬고 있었어? 아휴, 난 어제 동창회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지금까지 뻗어 있었어. 잘 쉬다니? 전화 목록 한번 봐봐. 당신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을 날렸어. 완전히 충격적이었다고. 자기 폰으로 우리 카톡 내용 다 본 모양이던데? 헉, 정말? 미안해 방울아. 술에 취해 자느라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엄마가 그랬다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없고 더 정들기 전에 우리 그만하자. 당신 엄마가 내가 자기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날 죽일 듯 하던데? 내가 왜 그런 욕을 먹고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어. 끊어! 남친의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지만 남친 엄마가 이 지경인 줄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친은 몇 달간이나 끈질기게 제게 용서를 빌려군요. 심지어 제가 사는 집 문 앞에 드러눕더라고요. 나랑 다시 만나주지 않을 거면 그냥 날 밟아. 날 밟아 죽이라고. 됐어.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쫓아다닐 거야? 나 말고 잘나고 예쁜 여자 많은데 대체 왜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남친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말했어요. 우리 딱 일주일만 같이 섬으로 도망치자. 약국에도 다 말해놨어. 그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대화를 좀 풀자고. 응? 당연히 거절했지만 남친이 그 밤에 동네가 떠나가도록 오열하는 통에 남친이 정해놓은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 대화로 잘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떠났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문을 열어줬더니 웬 화장 진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남친에게 앵기더군요. 오빠, 이 여자 누구야? 내가 오빠 미행까지 해야 해? 내 뱃속의 아기는 어쩔 거야? 이 아기와 날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여봐요. 나 현준 오빠랑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우리 둘 사이에 내도 있어요. 어떤 년인지 모르지만 얼른 떨어져 나가라고요. 당황한 남친이 말하더군요. 방울아, 얘는 우리 이모 딸이야. 내 사촌 동생이라고. 너 우리 엄마가 시켰어? 왜 여기서 이런 연기를 하고 지랄이야? 얼른 나가지 못해? 여자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앵기자 남친이 화가 나서는 그 여자의 뺨을 한번 짝 때리더군요. 그러고 나서야 그 여자가 이실직고 했어요. 왜 때리기까지 해 오빠? 이모가 나보고 오빠 미행해서 여자친구인 척 연기하면 하룻밤에 100만 원 준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남친의 말대로 그 여자는 사촌 여동생이었고 남친 엄마의 사주를 받고 와서 쇼한 거였어요. 황당했어요. 그 정도로 날 떼어내려 하는 남친 엄마나 연기하던 사촌 여동생이나 어이없기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야, 이렇게까지 자기 엄마가 날 싫어하는데 다시 재회며 결혼이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야? 더 이상 수고 말고 우리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마무리 짓자. 남친한테 일방적으로 이별을 구하고는 저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가까스로 고속버스를 예매하고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그리도 많이 눈물이 나더군요.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난 이렇게도 환영을 못 받는 존재인가? 나처럼 돈 없고 가족 없고 한 사람들은 그냥 버러지 취급밖에 못 받는구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꼭 날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요? 남친과 헤어지고 다음날 다시 일터로 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웬 심술궂어 보이는 아줌마가 씩씩거리며 와서는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쥐어잡더군요. 야 이년아, 너 아직도 내 아들과 만나는 거냐?
내 귀한 약사 아들을 니까지가 왜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집만 백채 소유한 체벌인데 너 같은 거지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다.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덤비는 거지? 내 인연 잘 만났다. 오늘 한번 단판을 짓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터에서 잘릴 각오하고 덤벼들었죠. 뭐? 아줌마, 내가 헤어지자는데 당신 아들이 자꾸 쫓아오고 지랄하는 걸 나보고 어쩌란 거야. 당신 아들 단속이나 잘해. 당신네 집이 100채건 1000채건 무슨 상관이야. 돈이면 단줄 아나. 내가 당신처럼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여? 자꾸 욕하고 때리고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나이는 어려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야. 남의 일터에 와서 왜 지랄이야? 그렇게 육탄전을 벌였고 경찰이 와서야 잠잠해졌죠. 경찰은 CCTV를 보고 남친 엄마가 날 먼저 때리며 욕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도 같이 치고받았으니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남친이 경찰서에 달려와서 내게 무릎을 꿇었어요. 방울아, 정말 미안해. 널 붙잡은 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엄마가 한 짓 다 용서해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내가 당신한테 먼저 꼬리친 적 있어? 돈 없고 백 없으면 이런 취급 받아야 하는 거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만인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이별을 못 바꾸는 집으로 왔어요. 분을 삭히다 못해 몸살이 날 정도로 몇 날 며칠을 아파서 누워 있었죠.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사건 사고 고발하는 채널에서 익숙한 쌍판태기가 보이더군요. 바로 남친 엄마와 남친이었어요. 빌라왕? 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빌라 100채를 갭으로 사들여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놈들이 한 명이 아니더군요. 공중파 TV 같으면 가해자 얼굴까지 노출되진 않았을 텐데 유튜브에서는 그들의 얼굴선은 나오더군요. 신상과 함께 말이죠. 그 엄마의 머리로 혼자 생각해낸 사기가 아니라 남친이 계획한 수작이었어요. 착하고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남친이 순 사기꾼이었던 거죠. 집 100채 있다고 돈 자랑하며 나에게 모욕 줬던 남친 엄마는 순 깡통집 100채를 갖고 있던 거였어요. 그것도 돈 없는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말이죠. 얼마 뒤 남친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역시나 엉엉 울면서 말이죠. 나랑 우리 엄마 어떻게 방울아? 갭 투자가 대체 뭐가 잘못이란 말이야. 난 정당하게 투자한 건데 경찰에선 우리 보고 사기꾼 모자래. 당장 잡혀가게 생겼다고. 야, 이 새끼야. 울지 말고 잘 들어. 돈 없이 하는 게 투자냐? 보증금 돌려줄 자산도 없으면서 집은 왜 그렇게 많이 사들여? 보아하니 공인중개사랑 짜고 한 것 같은데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싹 다 감옥에 가야 해. 끊어. 순 사기꾼이었던 남친한테 욕 한 바가지 해주고 끊어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남친과 남친 엄마, 같이 짜고 속여먹은 공인중개사, 그 외의 사람들 다 콩밥을 먹게 됐다는 소식을 한참 후에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권선징악,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다 잊고 다시금 붓을 들어야 했죠. 청년 후원을 받은 지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약속한 기한이 되어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갖고 협회를 찾아갔어요. 저의 그림들은 주로 엄마 사진을 모티브로 한 인물화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래왔듯이 엄마의 일상생활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며 표현한 작품들이었죠. 이젠 엄마의 얼굴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었기에 사진 한 장만으로 그 움직임을 상상해서 그려야만 했어요. 한 장 한 장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뭉게뭉게 더 커져만 갔죠. 그런데
제 그림을 보신 협회 관계자분께서 깜짝 놀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김방울 씨, 언제 후원자분 만난 적 있나요? 후원자분 얼굴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정성스레 표현했나요? 사업차 워낙 바쁘신 분이라 본인이 후원해 주시는 청년 화가분들하고 대면 한번 못 해봤다고 하시던데. 곧 오실 거니까 이따 한번 만나보시죠. 네? 후원자분이요? 아, 전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 분인데 후원자분 얼굴하고 많이 닮았나요? 이 인물들은 다 저희 엄마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또각또각 구둣소리를 내며 어떤 여성분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황성춘 회장님, 저분이 1년간 청년들 후원해 주신 분이니까 가서 인사드려요. 협회 관계자분의 안내에 따라 날 지난 1년간 후원해 주셨다는 분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진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바로 사진 속 내 엄마와 똑같이 생기셨더군요. 저도 모르게 엄마 라는 말을 내뱉었죠. 엄마라는 말을 들은 그 여성분의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너 방울이니? 우리 방울이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너 방울이 맞아? 내 딸 맞는 거야? 네, 엄마. 저 김방울 맞아요. 우리 엄마 맞는 거죠? 자, 엄마 사진 보세요. 내가 평생 품고 있던 거예요. 엄마. 전 엄마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고 엄마는 날 꼭 껴안으며 펑펑 우셨어요. 우리 딸 어디에 있었니? 엄마가 너 고아원에 맡긴 것까진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네가 미국으로 입양 갔고 심지어 고아원이 다 불타버려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지. 정말 미안해. 이 엄마가 죽을 죄를 졌다. 네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줄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찾았어야 했는데 지난 1년간 날 후원해준 사람이 내 엄마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토록 애틋하게 그리워했던 엄마가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하늘이 맺어준 끈을 통해 다시금 상봉하게 됐고 그날 밤 엄마의 집에 가서 밤을 새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는 널 버리고 온 죄책감에 그 후로 재혼하지 않고 아이도 안 낳고 완전히 혼자 지내고 있었어. 엄마의 생활이 조금 안정된 후에 널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더구나. 돈을 좀 벌고 나서는 그 돈으로 사설 탐정도 써보고 광고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연락은 없었지.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딱 널 만났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엄마는 다행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미술용품들을 제작하여 주로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이라 하더군요. 제가 그림의 소질을 보였던 건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게 확실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우리 방울이 얼굴도 그려주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지? 워낙 어려서 아마 기억 못할 거야. 술 취한 너희 아빠한테 구박당하고 서러울 때면 그림 그리는 걸 통해서 내 한을 좀 풀고 그랬던 것 같아. 네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엄마를 꼭 닮았나 봐. 엄마는 이제 우리 방울이 뿐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원동력을 찾았어. 엄마가 최대한 밀어줄 테니 못했던 그림 공부도 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좋아. 이 세상은 넓으니 마음껏 날개 펼치고 살아. 능력 있는 엄마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전 지금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에요.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도 해봤지만 어릴 적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이유로 날 내친 미국인 양부모들이 있는 나라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더군요.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제 예술 세계를 펼쳐보려 합니다. 사람 팔자 참 뒤웅박 팔자죠. 한치 앞을 몰라서 재밌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뻔히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겠어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하늘에서 행운이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저의 큰 행운의 기운을 드립니다. 모두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